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포랑 제포랑 연포에 삼포에서 일본과 막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포에서 중종 때 일본이 난을 일으켰고, 그렇게 제포에서 임신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일본이 사량진 고성에서 외변을 일으키고 을묘해변을 일으켜서 조선 국토를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비변사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변방을 지키려고 했고, 일본이 이 당시 때 15세기입니다. 15세기에 일본의 상황이 전국시대로 안에서 일본 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던 이 시점에 일본은 빨리 먼저 개항을 해서 소총을 갖고 있었죠. 근대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다 철저하게 이렇게 명나라랑 조선을 그렇게 침략을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가 정탐꾼을 보내서 조선의 국내 정세랑 산이랑 강가들 자연환경을 막 살펴가지고 무기를 개량해서 군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무장을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인가, 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걸 읽기 위해 황윤길이 일본에 갔는데, 딱 가보니까 일본이 이미 철저하게 우리랑 전쟁을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설마 일본이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이렇게 계속 믿었는데, 이렇게 침략이 있을 거라 했지만 우리는 대책을 안 세웠고, 일본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절대 조선한테 그렇게 할 일이 없다, 무역거래 했었잖아 하면서, 우리는 명나라랑 전쟁을 할 거니까 전쟁할 때 조선이 지나가는 길만 좀 터줘, 좀 지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책을 안 세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국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592년에 4월에 일본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포에 상륙을 했고, 동래성이 함락당했고 세 길로 나눠서 한성으로 가서 신립이 충주에서 왜군과 맞서서 싸웠고, 이때 선조가 왕자랑 대신들을 데리고 우주로 갔습니다. 왜군이 평안도와 한경도까지 들어온 상황이었고, 전라도 해안을 지키는 수군의 책임을 맡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이미 외란 전에 전라자도 수군절도사에 임명이 되어서 거북선을 딱 만들어 놓고 군함과 무기를 준비해서 수군을 훈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왜군이 부산포로 딱 들어오자 수군을 딱 끌고 가서 경상도 해안으로 가서 옥포에서 처음으로 딱 무찔러서 첫 승리를 거뒀고, 경상도 수군과 힘을 합쳐서 사천과 당항포 등 이런 곳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왜군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무기가 있으니까 막 기세가 막강하게 들어왔고, 우리가 한산도로 유인을 해서 한산도로 끌어내서 크게 무찌른 게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남해랑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부대를 결성하기 시작했고, 의병이 나옵니다. 의병은 주로 농민이었고 예전에 벼슬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스님들이 주로 지리에 밝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주로 리더가 돼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경상도 의령의 곽재우를 리더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의령과 현풍에서 왜군을 쳐부수고 진주성에서 딱 무찔렀고, 빨간 군복을 입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홍위 장군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조원이 충청도 옥천에서 승병 영규랑 700명의 의사를 거느리고 밀려오는 왜군과 금산에서 싸웠고, 700의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700의 총이 있습니다. 사당으로는 종용사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경명이 전라도 장흥에서 의병을 7,000명을 이끌었고, 김천일이 전라도 나주에서 수원까지 가서 싸웠고, 이렇게 김면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고령과 거창에서 왜군이 전라도로 가는 거를 막았고, 전라도로 들어오는 걸 막았고, 서산대사 휴정이 평안도 묘양산에서 스님들한테 글을 다 돌려서 승병을 조직을 하라고 해서 승병 5,000명을 이끌고 강군을 도와서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스님의 활약이 컸고, 사명당 유정과 권율 장군이 경상도 의령으로 가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명나라 장군들이 왔습니다. 명나라의 이효성이 거느린 5만 지원군이 도착을 했고, 이렇게 조선과 명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때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양성을 찾고 한성으로 가서 수복을 못했지만, 이렇게 명나라는 일본과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어서 한성을 수복하고자 올라온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탁 무찌르고 10,000명의 군사를 권율 장군이 지휘를 하고 성을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오는 산마 왜군을 크게 무찌른 게 바로 행주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 안에 여자들이 숨어 있다가 행주 치마 앞치마에 다 돌을 날라서 일본인한테 탁
돌 던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같이 싸웠고 왜구가 진주성을 또 공격을 해서 진주성 안에 김천일이랑 황진이가 그렇게 안에 있었지만 함락을 당했고 성 안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본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농계가 왜군을 안고 진주성 밑에서 난강에서 농계가 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전쟁을 쉬었고 휴전을 했고 다시 일본이 재침략을 해온 게 정유재란입니다. 이때가 1597년의 일인데 이미 우리는 관군과 의병이 있었죠. 명나라 군대가 있었죠. 왜군을 그렇게 막을 수 있었고 이 당시에 수군의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균이 있었고 일본군의 침입으로 원균이 200척의 배를 끌고 그렇게 고성 앞바다로 그렇게 갔었고 왜군이 보니까 북쪽으로 충청도로 막 왜군이 들어와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계속 막아냈는데 충청도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군과 명나라랑 힘을 합쳐서 충청도 직산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남쪽으로 딱 몰아내서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파면당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300척의 배를 끌고 명량에서 쳐부셔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일본인이 우리한테 걸리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도요토미가요. 도요토미가 이렇게 하라 한 거야 하면서 막 도망을 갈 궁리를 합니다. 이순신이 노량 앞바다를 가로막고 못 나가게 그렇게 그 앞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고 1598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의 국난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의 지휘 아래에 세계 최초의 장갑선인 거북선이 있었죠. 우수한 성능의 화포가 있었죠. 곽재우랑 고경만과 김천일 등의 의병의 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7년 동안의 국난을 이겨냈고 이후에 손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겠습니까? 인구는 많이 줄었고 수금은 즉 광희문에 쌓인 시체가 정말로 산과 같았고 성보다 더 높았답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모아서 승려들이 다 앞에서 그렇게 했고 외란 전에 굉장히 넓었던 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불국사랑 경복궁 등 다 불타버리고 미술품을 일본인들이 다 훔쳐갔는데 조선왕조의 실록이 전주사고에 보관한 것만 남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이 바로 현충사, 의병장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현충사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조원을 모신 종룡사랑 김덕령을 모신 충장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 새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비격 진천례를 만들어서 경주가 너무 이렇게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수복을 하고 변희중이 화차를 만들어서 행주산성에서 썼고 이렇게 왜군의 총을 우리도 개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나라가 가져온 대포, 불랑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은 이 당시 때 우리 문화재나 좋은 물품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도자기 기술자를 납치를 해가서 자기 나라에서 도자기 만들게 하고 자기네 문화 인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예랑 인쇄술과 성리학 면에서 다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가져간 구리활자를 본따서 활자를 만들어서 책도 내고 성리학자를 납치를 해가서 태계 이황의 학문을 자기네 나라 학문 인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후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명나라도 리스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시기 때 만주의 여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만주의 여진인이 막 기세가 강해지면서 후금이 등장을 했는데 일본은 이 당시의 상황이 도쿄에 막부를 설치를 하고 납치해간 도자기 기술자를 돌려보내졌습니다. 3,000명의 동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새로 기유약조를 맺었고 무역선이 부산포를 드나들면서 다시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통신사를 우리도 일본에 보내면서 일본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500명 정도로 갔었고 부산포를 건너서 부산포를 통해서 바다로 오사카를 상륙해서 에도까지 통신사 일행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면을 수출하고 일본 구리를 수입을 하고 담배랑 고추랑 고구마가 막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선조는 허준한테 동의보감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동의보감을 편찬을 하라 했고 전주사고랑 사부랑 5대 사고를 보관을 하고 선조 뒤에 나온 광해군이 외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광해군은 이 당시 때 여진인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자 계속 후금이
명나라랑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아지게끔 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진인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중립 외교 정책을 취했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후금 하얼빈 지방의 여진의 추장 노르아치가 여진을 통일하게 된 게 이제 후금입니다. 후금을 세운 게 1616년의 일이고 후금이 계속 명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협조시켜서 조공 뜯고 이상한 거 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살인파는 우리는 절대로 명나라랑 항상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잖아. 명나라랑 같이 가야 된다. 광해군이 이 시기에 그렇게 하다가 인조가 뒤에 왕이 오른 인조 반정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중립외교 하지 말자. 명나라랑 무조건 계속 연락해야 된다. 그리고 후금은 배척해야 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명나라랑 힘을 합쳐서 북벌론으로 가야 된다는 시기였는데 이때 조선 내에 우리나라 안에 이갈의 난으로 사회혼란이 일고 후금이 계속 침략했던 이 시기 병자호란의 시기입니다. 외란 이후에 30년 만에 또 계속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의 군대가 평안도 우주랑 정주랑 선천이랑 곽산 등지에서 황주에 이르러 정충신이 후금이랑 그렇게 여진인과 싸워서 정봉수랑 이립 등 이제 의병들의 활약이 막 일어나서 의병들이 그렇게 청나라랑 싸웠고 의병의 활약으로 후금의 목적은 일단은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진의 목적은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거였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잘 또닥거려서 일단은 후금을 돌려보낸 게 정묘호란입니다. 이렇게 후금이 내몽고를 차지하게 되면서 청나라 굉장히 막강했던 청나라였죠. 강희제, 옹정제, 건륭 때 260년 중국을 차지했던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계속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공 바쳐라. 그리고 자기네들 전쟁에 계속 우리를 막 데리고 막 전쟁에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침략을 해왔고 청나라의 태종과 대군들이 한성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성을 점령했고 왕자랑 비빈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했었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었는데 45일 동안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해서 하지만 청나라가 요구하는 화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고 명나라랑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왕자랑 청나라에 납치를 당했고 태종의 큰 덕을 칭송하는 비인 삼전도 청태종 공독비를 세워야만 했고 화약을 맺은 자리인 삼전도 즉 지금의 석천동에 그러한 굴욕적인 비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더니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더니 우리도 2번 침략을 당했고 우리는 이렇게 납치당한 적 있었지. 계속 조공 뜯기지. 우리도 너무나 청나라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명나라 군대랑 힘을 합쳐서 북벌론으로 전개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명나라랑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효종이 청에 납치당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더 그런 반발심이 강했었고 효종은 결국은 10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벌론으로 효종 때 시베리아 지방에 또 다른 세력인 러시아인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동방 침략을 목적으로 시베리아로 진출을 해서 1650년에 만주 북쪽의 헤이룬강 부근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조선에 우리나라에 군사를 요구해서 막 시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면서. 이렇게 2번 병극과 신유 조총 부대가 나가서 헤이룬강에 가서 러시아를 우리가 이제 청나라가 시킨 대로 러시아랑 싸우라 해가지고 나선 정벌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이룬강에서 해전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전란으로 인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냐? 원인이 뭘까? 다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피해를 복구를 빨리 해야 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제도 개혁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학문을 연구를 해야 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방력이 허술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5위 군사제도를 고쳐서 훈련 도감을 설치를 하고 포수랑 살수랑 사수, 삼수병의 훈련을 담당시키고 포수는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부대, 사수는 활을 갖고 싸우는 부대, 그리고 살수는 창각 칼을 갖고 싸우는 부대로 이렇게 결성을 했어요. 이렇게 외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는 악화가 되는데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등 훈련도감 5군영을 설치하고 16세기 이후에 중앙의 우리나라의 살인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그리고 광해군은 외교 중립 정책을 쓰고 서인은 우리는 무조건 명나라랑 이렇게 해야 된다. 인조 반정으로 그래서 명나라랑 그렇게 하기 위해 서인을 집권시켜야 된다. 주장을 하고 인조 뒤에 나온 효종이 북벌론을 하기 위해 서인 중심으로 군대를 키우자 했고
현종이 아니야 서인 말고 남인이 집권해야 된대서 남서가 대립을 하고, 숙종이 아니야 남인을 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인을 집권시켜야 돼 하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남북노소 사파로 정치, 이제 이 조선 사회가 사파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18세기입니다. 18세기 초에 왕이 영조가 오르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탕평책을 실시를 해서 사당파를 고루 등용시키고, 그렇게 붕당, 서원을 다 정리를 하고, 영조가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을 하고 균역법을 실시를 해서 무조건 농사 많이 지어야 돼, 농업과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악형하면 안 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 제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하면서 정조가 규정각을 설치를 하고 책을 많이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노력으로 76년간의 영정조의 노력으로 빨리 정치사회가 안정을 잡았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조선왕조가 다시 안정을 잡고 경제면에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막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금방 안정을 잡게 되었는데, 정조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강화된 왕권이 다시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새로 뒤에 나오는 왕들이 다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왕이 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황제가 어린 황제가 되면서 황간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황간의 난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기 때도 왕들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변의 인물한테 관직을 사고 팔고 뇌물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게 막 성행을 했습니다. 세도 정치가 성행을 하게 되면서 전란으로 인해서 국토에 이제 경작을 지을 땅이 없어지고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땅 지을 땅이 6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경작 가능한 곳이. 그래서 땅을 새로 개간을 해야 하고 농사를 무조건 많이 지어야 하고 토지를 계속 측량을 했는데, 1결마다 4말씩 내게 하는 영정법을 인조 때 실시를 했고, 18세기에 이르러서 정치가 안정을 잡게 되면서 경작지가 늘어나고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고 관청을 새로 설치를 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산림을 보호하고 18세기에 작은 저수지를 6,000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게 수원의 서호랑, 김제의 벽골제가 있습니다. 물을 쉽게 이용을 하게 돼서, 저수지로 인해서 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밭농사 말고 논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하게 되고, 쌀과 보리를 거둬들이는 이모작으로 인해 농촌 사회가 해결되고 다시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인삼을 개성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다 인삼을 재배를 하고, 담배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담배를 17세기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식량 대용으로 고구마랑 감자랑 옥수수를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때 조선 통보, 돈이 있긴 있었는데 주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쌀이나 포목으로 거래를 했고, 두 번의 호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청나라랑 근데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17세기 말에 조선이 청나라에 가서 기행문 쓰고 책도 많이 좋은 청나라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백두산 경계를 확실히 하자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청과 조선이 같이 백두산을 다니면서 두 나라 경계 전개비를 숙종 때 세웠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상황은 무인 정권 도쿠가와 막부가 이렇게 들어온 시기였고, 다시 새로 기후약조를 맺고 20척의 배에 일본 배가 들어왔습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에 우리는 더 똘똘 뭉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조선 역사, 지리, 언어 등 국학이 발달을 하고 역사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유명한 게 유득공의 발해고, 그리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순한 이제 역사책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랑 얽혀있는 우리 역사에 관련된 500종의 이제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얽혀있는 내용을 고려말까지 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굉장한 인물 김정호가 나왔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거예요. 조선말의 지리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났는데, 전국토의 10만 분의 1을 줄여가지고, 아무리 줄였지만 지도 길이가 가로가 7m였는데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접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도를 봤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고 금속과 돌에 새겨진 그린 금속문, 돌에 이제 글을 많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명한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 즉 사상의학을 주장을 해서, 사람은 체질이 4가지 체질이 있어. 생김새나 어떤 체형이나
움직이는 스타일이나 거동이나 식성이나 심리를 좌우한다. 그래서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약용이 그렇게 우리가 당했던 거 우리도 어떤 이렇게 큰 성 같은 걸 치워야 돼 하면서 한강을 가로지를 다리를 설계하고 청나라를 본뜬 서양 축성법, 즉 성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수원성을 만들었습니다. 거중기로 수원성을 만들었고 여러 무기랑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효종 때 갑자기 또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막 와가지고 10수년을 우리가 그 사람들 끌고 가서 여수랑 순천에 감금을 하고 조선어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하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됐고, 이렇게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소설이 허균의 홍길동전이랑 김만중의 사시남전기, 구운몽이 있고, 정말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장하홍련전, 그리고 춘향전이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사회 자체가 중국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유교 중심에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 순종의 미덕이었고, 특히나 여자들이 무조건 얼굴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장옥과 너울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절대로 남자랑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대화 나누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이제 여자가 유일하게 기생들이 문학과 예술을 하고, 17세기에 이의 엄마 신사임당이 서예랑 그림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죠. 그리고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그리고 황진이랑 이매창이 17세기에 활약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 초의 신부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6세기에 변화를 하더니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4신분이 나왔고, 주로 상민이 다 생산을 하고 조세 내고 군역 이제 임무를 맡고,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주로 양반들이 굉장히 막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마을에 다 양반밖에 없는 거, 거의 다 양반인 거예요. 누구십니까? 저는 양반입니다. 다 양반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양반 족보를 위조해서 사람들이 양반 자기를 사고팔고 해서 다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주로 노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19세기 순조 때 5만 노비를 해방을 하면서 상민으로 승격을 하고, 상민이 주로 생산을 하고 군역을 맡고 이제 다 양반이 되려고 양반 자기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정조 뒤에 순조 때 다 왕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됨으로써 그 앞전에 영종조 때 말고 뒤에 순조 때부터 왕권이 약화된 게, 왜냐면 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황강 같은 사람들 세도 정치로 막 이렇게 뇌물을 주고 사고 팔고 해서 자기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19세기에 순조, 헌정, 철종 등 그렇게 있을 때 60년 동안 조선 사회가 그렇게 세도 정치로 혼란이 일었고, 순조가 11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김주순의 딸을 왕비로 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헌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대비조씨 신정왕후 라인, 철종이 왕대비 김씨 일가의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그렇게 두면서 그렇게 세도 정치가 시작이 돼서 관직을 사고팔고 뇌물을 많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헌정 철종 때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병이 퍼지게 되면서 농민들이 막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를 들고 일어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농민 불만이 폭발하면서 홍경래의 난과 농민 봉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밀란으로 커지게 되면서 순조 때 평안도의 홍경래의 난과 커진 게 철종 때 진주 밀란으로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청천강 이북의 고을을 점령하고 잡는데 5개월을 걸렸고, 진주 밀란이 철종 때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이 굉장히 농민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났고, 진주 밀란이 전라도 한편과 익산과 공주 계령 등 삼남 지방 제주도까지 밀란이 퍼지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새로운 사회가 올 거야, 정시 왕조가 온다라는 정감록을 믿게 되었고, 미륵불이 중생을 구원을 할 거야, 미륵 신앙을 믿고, 그리고 무속 신앙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명나라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고, 서양인 선교사를 통해서 16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학이라고 불렀고, 그냥 그 당시 때 사람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새로운 결의 학문이 들어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명나라에 갔다가 천주교 책을 갖고 들어오고, 청나라에 납치됐던 소현세자가 베이징에서 외국인을 사귀면서 천주교 책을 받아서 왔고, 18세기 후반에 학자들이 다 천주교를 믿는 거예요. 이승훈이 베이징에 가서 천주교를 퍼뜨려서 농촌과 서민층이 다 천주교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 무조건 사람은 평등합니다. 천주교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건데 유교, 우리 기존에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천주교인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정조가 천주교 절대 믿지 말라 그랬고 순조가 천주교인을 박해라고 이승훈과 정약종과 중문모 신부가 이렇게 천주교인이 사형을 당했고 정약용이 기양을 갔습니다. 이렇게 헌종이 천주교를 계속 박해라고 프랑스인 3명을 박해라고 조선인 중에 이제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이 헌종 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신도가 2만 명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천주교 서학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인 체제호를 중심으로 한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은 도교랑 불교랑 유교랑 천주교리를 흡수한 새 종교로서 서학에 반대를 하고 샤머니즘과 도교에 가까워서 역시나 인내천 사상으로 사람은 다 평등하다. 산신께 제사를 올리고 샤머니즘을 그렇게 통합한 동학이 계속 일어나서 경상도랑 전라도랑 충청도로 퍼져서 교단이 굉장히 커졌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동학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학 믿지 말라면서 교주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고 2대 교주 최시영이 나왔습니다. 최시영이 충청 보훈을 근거지로 동학을 막 계속 키워나가다가 최재욱 거를 정리를 해서 동경대전과 가사를 모은 용담유사를 엮었고 결국은 1898년에 이 최시영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1860년에 전후에 조선왕조는 새로운 난제를 겪게 됩니다. 전국 밀란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이 너무 커지고 외부의 서양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배를 끌고 와가지고 통상 문 열어라 하면서 모욕을 요구하고 물건 사라고 막 강요를 하고 천주교를 다 믿기 시작하고 철종 4호의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항이 정치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확립하고 강력한 개혁을 하고 붕당 정치로 인한 600개의 서원을 정리를 했고 황국제를 개혁을 하고 많은 그렇게 노력을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을 하고 근정전이랑 경화루를 오늘날처럼 복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양반의 묘에 쓸 나무를 다 베버리고 농민들을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공사에 동원시켜서 또다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서양의 이양선이 막 출현하더니 이상한 배가 와서 막 외국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품을 강제로 뜯어갔습니다. 이 시기가 서양인들이 막 신문물을 개척하자 외국인들이 힘이 약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랑 러시아랑 미국이 19세기에 군함을 앞세워서 아시아로 침략을 했고 영국이 이미 청나라의 아편전쟁과 에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청나라를 굴복시켜서 강제로 개항했던 이 시기에 미국이 이미 일본을 위협해서 1854년에 일본이 먼저 개항을 했죠. 이렇게 18세기에 우리나라에 외국배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바다 깊이를 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상무역을 요구를 했고 영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거절을 했는데 프랑스인은 우리가 막 천주교인을 박해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가지고 프랑스인이 너무 화가 나서 프랑스인이랑 미국과 일본인들이 강제로 막 와서 우리나라한테 통상 요구를 하고 문 열으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한날은 분명히 바다 쪽으로 못 들어오는데 육지에 보니까 서양 외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이 땅을 통해서 들어왔지? 어느 땅으로 들어왔지? 시베리아로 들어온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얻은 거예요. 조선이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러시아가 두만강을 건너와서 통상을 요구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영포 연합을 맺더니 베이징을 점령했던 시기에 중국이랑 우리가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명나라랑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렇게 되자 우리는 굉장히 공포에 떨었고 계속 동학을 믿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믿었고 키워나갔고 이때 병인양요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외국한테 문 열면 안 된다. 우리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두만강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서양 물건 사지 마라. 교역하면 안 된다. 천주교인을 박해를 했고 병인 박해로 1866년에 9명의 프랑스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와서 군함을 끌고 와서 강화도를 침략을 한 거예요. 복수를 한다고. 강화성이 점령을 당했고 한강 수로를 막았습니다. 프랑스인이 와서 한성군이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격퇴를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 거예요. 프랑스를 쫓았습니다. 프랑스가 강화성에 불을 지르고 보물과 책을 다 훔쳐간 거예요. 병인양요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외국인한테 문 열면 안 된다. 쇄국 정책을 더욱더 심화하였고 이제 러시아가 동해안 쪽으로 와서
독일인 오페르트가 영국인을 데리고 영국 배를 타고 충청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을 했는데 이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 해서 무덤을 파갖고 좋은 물품을 가져가다가 걸렸습니다. 이 앞전에 미국 배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통상을 요구한 적이 이미 앞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평양에 대동강 쪽에 이렇게 미국 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5척의 군함을 끌고 강화도로 다시 온 거예요. 어제영과 강화 수비군이 광성진과 각 곳에서 못지른 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천주교의 탄압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 외세를 배척하는 것과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고 종로 사거리에서 척하비를 세움으로써 절대로 우리는 외국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굳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흥선대원군한테 반대했던 양반들과 민씨 일파 고종비 중심으로 다 이제 일파들이 흥선대원군 그래도요 외세를 열어서 우리도 빨리 발전을 해야 합니다.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반대운동 흥선대원군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1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고종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게 되자 민씨 세력이 그래요 대외 정책이 변화를 줘야 합니다 하면서 민씨 세력은 서양과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무력 외교에 1854년에 개항한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유럽과 통상조약 맺었죠. 그리고 서양과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민씨가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계속 더 강력해지면서 우리한테 더 강력하게 접근을 해서 식민지화하려고 했고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서 통상조약을 강요를 했고 일본과 강화도에서 통상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2개의 조목을 대면서 막 어떤 조약을 새로 맺자는 거예요. 1조 조선은 일본과 평등하다. 근데 잘 읽어보면 평등한 게 아니고 불평등 조약이었는데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법 조항에 따른다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있잖아. 그래도 외세랑 외국이랑 이렇게 거래 틀면서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권고를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조미수호 조약을 1882년에 맺고 영국이랑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러시아랑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벨기에 덴마크랑 다 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세계 무대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에 조선이 김기수를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을 하고 김홍집이 막 일본에 계속 가서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신사유람단이 어윤중과 홍영식이 1881년에 일본에 가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문교랑 내무랑 외무 등 산업시설을 살피고 개화하는데 우리도 개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김윤식이 영선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청나라 텐진에 가서 근대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어떤 움직임이 일었냐면 무조건 절대로 외국 몸을 받아들이지 마라. 위정척사운동가 아니야 무조건 빨리 바꿔야 돼. 급진개화파랑 아니야 천천히 바꾸자라는 온건개화파로 이렇게 나뉘었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면서 정치는 우리나라 안에 청나라와 일본이 막 들어서 자기끼리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개항 중에 일본과 청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 당시 때 우리는 안에서 민씨랑 흥선대원군이 싸우고 있었죠. 개화파랑 위정척사 세력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모군란이 터졌는데 왜 터졌냐면 민씨 세력은 무조건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외국 편에 서는 거고 일단은 민씨가 일본 군사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우리 군대 라인을 막 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군사제를 우대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안에 있던 군인들이 왜 폭발을 했냐면 받아야 하는 급료를 못 받게 되고 일본인이 쌀이랑 모래를 막 섞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해서 난동을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에 이 군인이 폭발을 해서 무기 보관 군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다 훔쳐가고 관청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를 살해를 하고 민씨가 일본 라인으로 섰기 때문에 일본 군사 교관을 죽이고 공고를 습격하고 명성황후가 피난을 가고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궁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청나라가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장칭이 거느린 청나라군이 출동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간 거예요. 청나라에서. 이렇게 민씨 일파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청의 지속적인 그런 푸시로 인해서 민씨가 청나라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가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우리나라의 외교 교문으로 독일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거느린 위안 스카이 아래에 조선 군대가 훈련을 받아야 했고, 조선은 일본과 다시 새로운 조약을 맺고, 일본이 계속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영효가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태국기 딱 들고 가서 우리나라 독립국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잘했죠. 이렇게 갑신정변으로 인해 급진계합법 무조건 빨리 바꿔야 된다. 김옥균과 박영효와 서재필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우편 사무국인 우정국을 만들고 이때 막 파티를 하면서 축하연을 열면서 민씨를 몰아내고 민씨 일파 고관을 죽이고 새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14개의 조목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렇게 막 일본과 청나라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김옥균이 인천에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면서 청나라의 횡포가 더 이제 일본으로 망명 가게 되면서 청나라 횡포는 더 심해지게 되고, 조선은 일본과 다시 한성조약을 맺고 일본인이 계속 새로운 이상한 걸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은 게 텐진조약입니다. 청과 일본의 조약이 텐진조약.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를 두고 위안 스카이가 한성에 들어와 있었고, 이렇게 나중에 러시아와 영국이 막 나타나면서 러시아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1860년에 청나라와 베이징의 조약으로 연해주 지방을 차지한 러시아가 두만강을 두고 조선과 접하게 됨으로써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함을 건설을 하고 기지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는 조로 통상조약을 맺어야 했고, 조선 내에 칠러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베베르 공사가 굉장히 외교 수완이 뛰어났는데, 영국이 해군 함대를 보내서 대한 해협의 주요 지점이라 러시아의 동양 함대 길목인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려고 군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으로 청나라의 주선으로 우리 이제 영토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의 다짐으로 영국 함대가 물러간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렇게 조선 내에 청과 일본의 싸움이 극에 달합니다. 이거 우리 거야.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일본은 자기네 물건 서양에서 떼온 물건 우리한테 팔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원료 공급에 따라 우리를 최종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일본이 청나라 상하이에서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사서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영국 거도 우리한테 팔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삽니다. 이렇게 일본과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쌀이랑 금이랑 가죽과 실을 다 가져가고, 쌀 생산하는 거 30% 이상을 일본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일본 물품 강제로 사라 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수공업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우리나라 음식값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농민 불만이 또 폭발하게 되면서 동학을 다시 믿게 됩니다. 최재우가 사형당하게 되었어. 동학이 커지자 최재우가 사형당하고 계속 탄압을 받자 이대 교주 최시영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현실 사회를 개혁하고 무조건 외국 세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외세 배척해라. 교조 신원운동으로 최재우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서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하고 제명을 벗겨달라고 40명의 동학교도가 한성궁궐 앞에서 임금께 상소를 올렸지만 거절당해서 본 집회에서 이대 교주 밑에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세력을 밀어내야 된다. 일본 세력 배척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또 전라도에 조병갑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농민들이 붕괴를 해갖고 전봉준에 막 이렇게 하다가 동학교도랑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관청을 습격을 하고 저수지를 습격했습니다. 이렇게 태인과 부안과 정읍과 흥덕에서 계속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동학교도랑 농민들이 막 커지면서 북쪽으로 가서 전주를 점령을 하고, 이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이 아산만과 인천으로 군대를 보내서 동학군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동학군은 그 안에서 직강소를 설치하고 신분제 없애라, 폐지하고 토지 균등 분배 등 12개 조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갖고 있는 무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을 못하고 공주 우금치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봉준과 김계남과 손아중 등 지도자가 체포를 당했고, 동학군이 그렇게 억압을 받았는데, 일본인들이 동학 농민들을 굉장히 심하게 학살하고 이들은 끝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와 평안도에서 끝까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진압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갑오개혁이 이루어졌고, 청나라가 결국은 이 시기에 물러가고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의 역사상 대규모의 외세에 저항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성향도 있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텐진조약에 따라서 청일 텐진조약에 따라서 이 사실을 일본에 알리자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은 동학의 기세가 꺾이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 궁궐을 포위하고 민씨를 쫓아내고 갑자기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이로 인해 일본이 굉장히 기세가 막강해지면서 청나라의 랴오둥이랑 타이완을 뺏고 만주랑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더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더 계속 푸시를 합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포위했고 흥선대원군 앞에서 민씨를 몰아세우고 김홍집 등 개화파로 하여금 새 정부를 조직하라 시켰고 200건의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가보개혁입니다. 이거 일본이 시킨 거예요. 일본의 강요로 가보개혁을 해야만 했고 우리를 근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전부 우리나라를 다 일본 스타일로 바꾸고 이렇게 발판을 삼자 국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주장한 내용은 청나라랑 절대 연락하지 마. 청나라랑 연락하지 마. 조선연호 써라. 그리고 재정을 탁자문에서 맞게 하고 신분제를 폐지를 하고 결혼제도를 이렇게 바꿔라 하면서 고문 절대 하지 말았는데 일본인이 우리나라한테 고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연자법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가보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가보개혁은 고종이 왕족과 관리를 거느리고 종묘에서 선조께 딱 고하면서 홍범 1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딱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딱 이걸 듣더니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을미사변이 터졌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청을 몰아내고 타이완을 뺏고 막 중국한테 여러 돈을 막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한테 일본 그러면 안 되지. 랴오둥을 청에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독일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아시아로 끌어서 중동으로 침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 세 나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푸시를 넣자 청일 전쟁 이후에 결국은 청나라에 랴오둥을 돌려주고 일본이 잠시 이렇게 딴 데로 잠시 포커스를 딴 데로 뒀는데 조선에 갑자기 또 러시아인이 들어옵니다. 칠러 인물들이 굉장히 막 힘이 세지고 미우라 일본 공사가 친일 정치가랑 손잡고 자기네 나라 일본 이때 그러고 잠시 일본이 나간 줄 알았는데 일본 불량배를 데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이때가 을미사변입니다. 정말로 이 당시 때 명성황후가 45이었고 30분 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온 겁니다. 일본인이. 친일 정부는 계속 개혁을 추진했고 을미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 거 바꾸려고 양력을 바꿔라. 종두법 실시해라. 우편제 바꿔라. 소학교 설립하고 새 연호 사용하고 군사제 개편하고 군대 바꾸고 단발령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국민들한테도 다 남자들 머리 깎으세요 하니까 최익현이 절대로 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머리를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의병운동이 커집니다. 제국 군대를 계속 억압하니까 의병이 군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유학자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면서 명성황후 씨의 원수 갚아야 된다. 일본인과 친일파를 없애자 하면서 친일 정부, 친일파와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 의병을 폭도라 간주해서 계속 탄압을 하고 아간파천이 일어났습니다. 아간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1년 정도 머문 이제 일인데 이렇게 이제 친일 정부가 살짝 물러가고 칠러 정부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조선 친위병에 대한 훈련을 도울 러시아인 군사 교관과 재정 문제를 도울 재정 고문을 파견을 해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있었고 정치가 다 러시아에 의해서 좌우가 되면서 재정 고문으로 온 러시아인 알렉세예프가 재무장관으로 있었고 일처리를 하고 조선과 러시아 조로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경도 경원, 종성의 광산 채굴권이랑 압록강 유역이랑 울릉도의 산림 벌채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랑 독일과 영국과 일본이 우리 광산과 철도랑 산림 이권을 다 요구를 했고 서양한테 다 뜯어먹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평양도 운산의 금강 채굴권, 철도 부설권, 전기수도 시설권, 프랑스가 경의철도 부설권, 독일이 강원도 금성 당양 금강 채굴권, 영국이 평안도 운산 금강 채굴권을 일본이 충청도 직산의 금강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외세에 다 뺏기고 국민들이 막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통신시설이 1884년에 우정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갑신정변 때 폐지를 했지만 다시 1895년에 우체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외국이랑 우편물을 교환하고 연락을 했었고, 전신시설이 청나라와 조선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한성과 인천과 의주 사이에 가설을 하고, 정부는 일본과 합작을 해서 한성과 부산 사이에 전선을 가설을 하고 전보총국을 두어 전보를 취급했습니다. 전하는 경복궁 안에 가설을 하고 한성 시내, 한성에서 인천 사이에 전하를 가설을 했고, 이렇게 철도가 노량진에서 제물포 사이를 잇는 경인선을 개통을 해가지고, 경인선이 미국이 얻은 이권으로 미국인이 착공해가지고 일본한테 넘겨가지고 완성을 한 건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반도를 남북을 다 연결해서 교통 편리하게 자기네들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부 경인선을 부설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최초의 서양 근대 의료 기술이 전파되면서 미국인 선교사 앨런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되면서 나라 안에 여러 병원 의원이 생깁니다. 진주, 청주, 함흥 등 전국에 10곳의 의원을 세웠고, 한성 대한의원이 지서경을 책임자로 하는 종두법을 연구한 사람이죠. 지서경이. 이렇게 미국 크리스트교 계통의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졌고, 한성에 원각사라는 극장을 세워서 신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제 드디어 서양 스타일의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파리 개선문을 본뜬 독립문을 세웠고, 10년 동안 완성한 덕수궁의 석조전이 바로 르네상스풍, 서양의 르네상스풍으로 석조전을 만들고, 명동성당도 중세 스타일의 고딕풍으로 명동성당을 지었습니다.